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대학교 철학과의 임종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민심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아울러 다산의 생애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목민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다산의 생애, 즉 삶과 또 다산과 관련되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어서 목민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인물이죠.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까지 산 분입니다. 태어난 곳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지금 남양주. 흔히 두물머리라고 불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가는 나주입니다. 나주 정시죠. 자는 미용이고 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산이라는 호 이외에도 사암, 여유당이라는 호도 있고 또 열수라는 호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수라는 것은 바로 한강을 가리키는 말이죠. 열수가.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수의 또 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호는 문도입니다. 문도. 그러니까 문도공 이렇게 불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근기, 즉 경기 지역의 남인 가문 출신입니다. 우리가 통상은 남인은 대체로 영남 지역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다산 같은 경우에는 근기 지역, 즉 오늘날의 그 경기도 일대의 그 남인 가문 출신입니다. 진주 목사를 역임했던 정재원과 해남 윤씨 사이의 사남 이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중에 막내인 거죠. 그리고 이 해남 윤씨, 즉 다산의 모친인 해남 윤씨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산 윤선동하고 연관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다산은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학, 철학,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분야에 걸쳐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시로 본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의 실학자들의 관심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학 등등은 다 의학 등등 이런 것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보다 많은 실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학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사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500여 권의 저술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여유당 전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20세기 들어서서의 일이죠. 그리고 다산의 생애와 관련되는 주요한 사항을 연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영조 38년, 앞서 말한 것처럼 1762년에 경기도 광주 초면 마현리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10세 때 부친에게서 경서와 역사서를 배웁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훨씬 앞서 일이죠. 이걸 통해서 다산의 학문의 출발은 유학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조 1년이 16세 때 성호 이익의 글을 읽고 학문의 뜻을 둡니다. 이 성호 이익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실학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이죠. 대략 다산보다 10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7, 80년 앞선 인물이죠. 물론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다산이 태어난 이듬해 성우이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은 성우이익의 그야말로 그를 통해서 성우이익의 사상을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실학에 대한 다산의 그 관심이다라는 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조 7년 22세 때 봄에 진사가 되어서 태학에 입학합니다. 바로 이 태학이 성균관이죠. 그리고 이해 4월에 회시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정조를 아련하게 됩니다. 회시는 과거 시험 중에 일종의 이제 본 시험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최종 시험은 아니고. 그리고 정조 8년에 23세 되던 때는 여름에 중용에 관한 그 조목에 대한 응답으로 정조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산과 정조와 다산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 다산은 그 아래도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최종 합격한 이후로 그다음 유배 가기 전까지 10년간 정조의 승하 이후에 다산은 곧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만 10년간 정조의 측근으로서 그야말로 정조 시절의 그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치적의 많은 부분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산의 공도 많은 거죠. 그런데 23세 이에 여름에 이벽이라는 사람과 배를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서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서학이라는 표현은 좁게는 천주교를 뜻하는 말이고 좀 넓게 보면은 서양의 학문, 과학, 기술 등을 총칭하는 말이 되겠죠. 23세 때 바로 이 서학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천주시의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라든가 칠극 등 서학 관련 서적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다산은 천주교를 세례를 받게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산의 정치적인 행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나중에 다산이 오랫동안 유배 생활, 즉 귀양을 가는데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 13년 28세 때 문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약 10년간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다산은 여러 가지 관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 관직 가운데는 궁중에 즉 매직으로 근무할 때는 주로 정조의 측근으로 정조를 보필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에 암행의사라든가 아니면은 곡산부사라든가 이런 외직 즉 지방행정하고 관련되는 이런 그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 이 28세 때 겨울에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규제를 지어 올리게 됩니다. 한강에 이 배다리, 자, 배를 촘촘히 가로로 붙이고 그 위에 이제 판을 깔아서 일종의 임시 다리를 만든 거죠. 이거는 정조가 수원호에 있는 그 부친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서 행차할 때 결국 그 행차를 하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배다리를 만들게 되는데 즉 주교죠. 이 다리를 만드는데 일종의 설계하는 그런 일을 다산이 맡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조 16년 31세 때는 겨울에
수원성 축조의 규제와 기중 가도서를 지어 올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본 구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수원성이라고 있죠. 그야말로 근대적인 방식으로 쌓은 성입니다. 벽돌로 쌓은 성인데 이 성을 쌓는데 일종의 설계를 담당을 한 것이 다산이었고, 또 성을 쌓아 올릴 때 그 사람 옛날 같으면 인력으로만 모든 일을 했는데 일종의 오늘날 크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그 기구를 설치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 역할을 또 다산이 맡게 됩니다. 이 기중기와 관련되는 그 일종의 기구에 대한 해설이 바로 기중가도설이죠. 자, 이러다가 정조 19년 34세 때, 다산이 34세 때 7월에 주문모 사건에 연루되어 이가화는 충주 목사로, 바로 정약용은 충청도의 금정 찰방으로 좌천됩니다. 이 주문모는 청나라 사람이죠. 중국인인데 바로 신부입니다. 몰래 조선에 들어와서 천주교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천주교도에 대한 단속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바람에 이때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지목된 이가환, 그 다음에 정약용, 이 바로 좌천되죠. 이때는 아직 정조가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조가 바로 이가환이라든가 다산을 그야말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야말로 외직으로 보내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정조 21년 36세 때 바로 동부승지가 됩니다. 동부승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대통령 비서관 같은 역할이죠. 자, 이때 다산이 상소문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변방사 동부승지소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 다음에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천주교 신자라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 젊은 날 한때 마음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한때는 천주교 신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30세 이후에는 공령에 몰두했음을 밝혔다 그랬습니다. 이 공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직접적으로 본다면 법률 이런 데 해당됩니다만, 바로 관직에서 그 관직을 수행하는 이런 일에 자기는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비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을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윤유월에 다산은 다시 국산부사가 되어서 외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정조 24년, 바로 1800년입니다. 39세 때 서교, 즉 천주교 문제를 다시 무리가 일자 반대파의 질시를 피해 향리로 돌아갈 뜻을 밝힌 상소를 올리고 마현리,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정조가 불러서 다시 상경, 안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에 6월에 정조가 승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지켜줄 어떻게 보면은 병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고향 마현리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이 집의 이름을 여유라고 지었습니다. 여유는 그야말로 삼가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다산의 호 중에는 여유당이다라는 호가 있게 되죠. 자,
정조가 승하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산의 관직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10년 정도 만에. 그리고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즉위했는데 순조는 이때 나이가 어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수령청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조 때의 비교적 개혁적인 정치가 완전히 후퇴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순조 1년 40세 때인데 이때 2월에 천주교도 집에서 정약용 집안에 서찰이 나온 일로 인하여, 즉 어떤 천주교 집에 뒤져보니까 정약용 집안에 사람이 쓴 서찰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약용 집안하고 천주교도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대적인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신유 박해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참화를 입게 되는데, 이 중에 유력한 인물들 보면은 이가환, 이승훈, 그리고 다산의 형인 정약전, 정약종이 하옥됩니다. 그리고 문초 끝에 이승훈, 정약종은 참수됩니다. 목이 베어지죠. 그리고 이가환은 복사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결국 문초에 못 이겨서 몸이 쇠약해져서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되고, 정약용은 장기현에, 정약전은 신지도로 유배됩니다. 장기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오늘날 포항에 장기고 있죠. 바로 그것이 장기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처음에는 바로 이 오늘날 포항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난 10월 달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황사영도 역시 천주교도인데, 이 황사영은 조선에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이러한 그 일을 프랑스라든가 서구에 알려서 함대를 보내서 그야말로 조선에 압력을 가해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없어지도록 해달라, 이런 의도로 이 편지를 쓴 일이 있는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된 겁니다. 보내기도 전에. 그러면서 다시 대대적으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정약용은 강진으로 입예됩니다. 즉 유배 장소가 옮겨지게 되죠. 강진은 한양에서 어떻게 보면 더 먼 곳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전남 강진입니다. 해남 옆에 있죠. 그리고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입예됩니다. 그야말로 흑산도는 오늘날도 가기가 참 힘들죠.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조 8년 다산이 47세 때 봄에 윤박의 소유인, 이 윤박은 다산의 외가의 친척입니다. 강진 귤동의 다산 초당으로 옮겨 기가하게 됩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다산은 이 40대부터 이 47세 때 다산 초당으로 옮겨갈 때까지 강진의 그 주막에서 그야말로 얻어서 거기서 기거를 했다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산 초당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곳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결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산 초당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실 처음에는 이게 초가집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 기와집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지어진, 새롭게 지어진 집입니다. 원래의 초당이 아니고. 형판에는 다산 초당으로 쓰여져 있죠. 자, 그리고 순조 16년 다산 55세 때 유배된 지 거의 한 15년 되는 해 6월에 그야말로 중형, 즉 둘째 형인 정약전에 상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정약종은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다산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야말로 절의 고도에서 형이 쓸쓸하게 목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순조 18년 57세 때 그의 9월에 마침내 18년 만에 유배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헌종 2년인 75세 때 2월 22일 고향 마연리에서 졸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다산은 정조가 승하한 이후로는 더 이상 출사하지 못했죠. 즉 그 관직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다산의 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이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유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늘날 다산 정약용 했을 때 거론되는 수많은 중요한 저술들이 이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불행이 우리 한국의 역사, 사상사 등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귀중한 업적을 남기는 기간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10년 순종 4년 그야말로 조선이 이제 완전히 문을 닫기 직전에 다산에게 정은대부 규장각 제학에 추중되고 문도의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거의 100년쯤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복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산이 남긴 그 수많은 저술은 1938년 돼서야 연활자로 문집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붙여진 명칭이 바로 여유당 전서가 됩니다. 세상을 떠난 지 그야말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문집이 간행되는 거죠. 자, 다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다산의 형제입니다. 다산의 둘째 형이 정약전이고 셋째 형이 정약종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둘째 형인 정약전은 1801년 신유 박해 때 흑산도로 유배되고 여기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 자산어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자산어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일종의 수산학 관련되는 저술입니다. 흑산도 그 주변의 근해의 어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형인 정약종은 1801년 신유 박해 때 바로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하고 실학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가 바로 다산의 실학은 성호 이익하고 관련된다 그랬죠. 이 성호 이익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권철신, 이가환, 이승훈 이런 분들인데 정약용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호 이익의 실학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철신도 1801년 신유 박해 때 옥사하고
이가환도 1801년 신유박해 때 옥사합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분이죠. 북경까지 가서 받은 분입니다. 이승훈 역시 1801년 신유박해 때 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가환은 바로 성호 이익의 종손, 즉 성호 이익의 형제가 이가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형제 중에 한 분. 그리고 이가환은 이승훈의 외삼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이승훈, 이가환의 생질이 되는 거죠. 이가환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승훈의 모친의 남자 형제가 바로 이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승훈은 바로 다산의 매부가 됩니다. 다산의 여자 형제의 남편이 바로 이승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 가문은 그야말로 천주교 그 초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정약용이 더 이상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앞서도 그 연보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다산이 서학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벽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이벽을 통해서 서학과 서양과학의 과학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이벽의 집에서 많은 서양 서적을 접하고 과학 지식을 쌓게 됩니다. 사실 이벽은 그 당시에 서양의 그 서적류는 조선으로 좀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벽은 그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이런 서양의 학문이라든가 과학 기술을 접하게 되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벽에 의해서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벽은 1801년 신유 박해 때까지 살지를 못했죠. 이벽은 33세인가 34세 정도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벽은 바로 다산의 첫째 형인 정약형의 처남이 됩니다. 그러니 정약용과 이벽은 사돈 사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산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연모에 본 것처럼 정조의 수원능행 때 한강의 배다리 즉 주교를 설치하는데 공을 세웠고 수원성 축조 때는 설계도를 작성하고 또 여러 가지 성 축조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중기 즉 기중기 오늘날로 치면 크레인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활차 있습니다. 즉 도르래입니다. 그 다음에 고륜해서 바퀴 달린 달구지를 발명을 해서 수원성 축조에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홍역시로서인 마과해통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산의 주요 저술 집필 시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이 본격적으로 저술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정조 19년 34세 때 무렵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한 20여 년간 특히 여기 보면 나오지만 순조 3년 42세 때 41세 때부터 다산이 이제 유백길에 오르게 되죠. 40세 이제 유백길에 오르게 됩니다만은 순조 1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저술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이 이전에 이제 저술 중에는 정조 19년에 34세 때 지은 도산 사숙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산은 바로
퇴계 이황의 도산이죠. 그러니까 사수간다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못 배우지만 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스승처럼 모시고 배운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산이 퇴계를 존경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꼭 남임이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산을 실학자라 그러죠. 그리고 퇴계 선생은 이제 성리학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랬죠. 그거는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의 저술은 크게 나누면은 유학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타 저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다산도 기본적으로 유학자죠. 우리가 실학자 그럴 때 이 실학자들이 유학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의 실학자들도 큰 범주에서 보면 다 유학자죠. 이 실학자들이 비판한 유학은 바로 주자학을 모체로 하는 핵심으로 하는 성리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내부에서 그 당시에 주류적인 유학인 주자학적 성리학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산의 유학은 바로 이런 주자학적 성리학이 아니라 원래의 유학, 즉 선진유학의 원래의 선진유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극복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47세 때 쓴 주역사전, 역학선 같은 주역서도 있고 그 다음에 모시강의보, 이 모시강의보 이거는 시경하고 관련된 겁니다. 매시상서평 이거는 상서하고 관련된 겁니다. 상서고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책이죠. 논어고금주, 논어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 있고 그 다음에 맹자요의, 중용자잠, 중용강의보, 대학공의, 희정당 대학강록 등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그야말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나오죠. 51세 때 춘추고증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른바 사서오경이다라는 그와 같은 책들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해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다산의 그 주요한 저술을 보면은 36세 때 앞서 본 홍역 관련 치료서인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대동수경이라는 우리나라 한강 이북의 그 하천과 관련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서고존에서 음악 관련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1표 2서라고 하는 56세 때 경세유표 이건 국가경영, 국가개혁 방안에 관한 내용이죠. 56세 때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57세 때